자, 오늘 그 제2장 행정개혁 할 차례입니다. 행정 관리 파트에서 행정개혁이죠. 신교재 632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행정개혁은 뭐냐면 행정체제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을 행정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체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늦게 오는 학생들 빨리빨리 앉으세요. 자, 행정체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행정개혁이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날 행정개혁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신공공관리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198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겠죠. 1980년대부터는. 그럼 80년대 이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작은 정부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정부의 특징으로. 자, 그러면 교재에서 행정개혁의 특징이 쭉 나왔는데 목표 지향적이다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혁이 추진되면요 저항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그래야만 이 개혁을 원래 의도한 바대로 이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러한 개혁은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34쪽에 보시면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으로 자, 첫 번째 그 구조적 접근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개혁의 방향이 전자정부라는 것을 추정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러한 전자정부 여건에 맞는 조직 구조 변화를 꾀야겠죠. 첫 번째가 그죠? 조직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새로운 관리 기술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적 접근, 두 번째는 과정적 기술적 접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태적 접근 이렇게 각각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조직 구조를 초점으로 하는 구조적 접근은 원리 전략하고 분권화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리 전략과 분권화 전략. 여기서 말하는 원리 전략 할 때 원리는 뭐예요? 조직 원리. 조직 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원리를. 그다음에 분권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과정적이고 기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업무 과정을 개선시키는 걸 말하겠죠. 업무 과정을. 그래서 635쪽에 보시면 그 특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행태적 접근이죠. 가치관, 신념,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전자정부를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 여건에 맞는 조직 구조 변화, 구성원들의 행태의 변화, 새로운 관리 기술의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변화 방향에 맞게끔 구조나 행태,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제대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자, 요 네 가지입니다. 뒤로 넘어와서 행정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그 개혁이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개혁에 따른 저항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저항의 원인으로서 거기 나왔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기득권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기득권이 지금 수업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늦게 오고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자 좀 일찍 오세요. 자 그 저항의 원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득권이 침해된다. 그 다음에 개혁 내용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개혁 내용이 불명확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인 경향. 이것도 이러한 저항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국민들의 무관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이 추진되는데 저항이 나타나면 개혁이 추진되는 저항이 나타나면 그 저항에 대한 극복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저항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첫 번째 예를 쓰는 것이 규범적이고 사회적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챙겨 놓으세요. 규범적이고 사회적 전략. 이것은 내가 개혁의 주체예요. 개혁의 주체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여러분들이 개혁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참여시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참여시켜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이 추진되면 바람직할 것인가 여러분 의견도 듣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규범적이고 사회적 전략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거죠. 참여를. 대내적인 참여 확대로서 이해와 공감을 확보한다. 그리고 왜 개혁이 지금 추진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개혁을 추진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개혁 대상자에게.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집단 토론이랄지 사전 훈련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리적이고 기술적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그 보상, 다시 말해서 계속 오는구만. 자 개혁에 의해서 이제 조직 구조가 개편되니까 거기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항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경제적 보상의 전략이 공리적 전략이에요. 그러한 전략이.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술적 전략. 근데 이러한 규범적, 사회적 전략, 공리적, 기술적 전략 이런 것들의 전략을 적용을 했는데도 통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에 강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래서 강제적, 물리적 전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저항의 극복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자, 그 정도 하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640쪽에 보시면 OECD 국가의 정부 혁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80년대 이후에 OECD 국가들의 정부 혁신은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큰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로의 개혁 이걸 추진한다는 거야.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이 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면적인 공공 부분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NPM 신공공관리론이 적용되고 나서 여기서 가장 강조됐던 이념이 뭐였어요? 효율성이었어요. 생산성을 높인다. 요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두 가지가 뭐였어요? NPM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 첫 번째가 요거였습니다. 시장주의. 시장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관리주의라고 해서 성과관리가 관한 것이 있었다고.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NPM에 있어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고 개혁이 추진되는 거예요. 시장주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 고객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관리주의라는 성과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3번에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의 방향은 한마디로 말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의 방향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나와 있는 특징들인데 이 내용들은 앞서 공부했던 NPM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부 재창조 기억나십니까? 네. 정부 재창조 그게 뭐였어요? 정부 재창조의 모델이 뭐였습니까? 정부 재창조의 모델이 기업가적 정부였잖아요. 그거 얘기 안 했던가? 정부 재창조의 모델이 기업가적 정부예요. 응? 정부는 기업이고 정부 내에 속해 있는 관료들은 기업가와 같다 그런 얘기죠. 응? 그것이 정부 재창조의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 OECD 국가의 정부 혁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특징들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OECD 국가의 정부 혁신의 출발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 영국에서요. 이 대처 수상이 있었거든요. 철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영화도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보수당의 대처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 영국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과연 이러한 개혁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지켜봤죠. 근데 이 개혁이요 횟수로 10년 동안 추진이 돼요.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방향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저항들에 대해서 아주 꿋꿋이 아무튼 그러한 저항을 물리치고 개혁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갔어요. 그리고는 기존의 그 영국 정부에서 나타났던 그 관료 조직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켰던 영국에 있어 제조업은 완전히 침체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산업 구조에 있어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이제 금융산업을 또 발전시키게 돼요. 영국이.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는 금융산업의 중심지가 허브가 바로 런던이에요. 이 개혁의 추진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재탄생한 거죠. 근데 이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OECD 국가들이 이 영국의 정부 혁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국에서 추진됐던 정부 개혁에 대해서 행정학자들이 이론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국에서 추진됐던 이러한 개혁의 그 여러 가지 이론적 특징 또는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명칭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내용들을 자기네 나라로 이제 끌고 가서 그 자기네 나라에 맞게끔 이 이론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영국에서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요 혁신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능률성 정밀 진단이 나옵니다. 능률성 정밀 진단. 그래서 이제 정부 부분에 대해서 과연 능률적인지 그걸 평가를 한 거죠. 정부 각 부분에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관리 개혁이라고 해서 FMI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FMI. 재무관리 개혁 FMI.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무관리 개혁이라는 것은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그 개선할 것들을 개혁시켰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나 재정을 관리해야만이 보다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FMI. 그다음 넥스트 스텝스. 이제 그 전까지 진행되었던 그런 개혁이 이제 진행되어 왔다면 1988년도부터는 다음 단계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거죠.
넥스텝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executive agency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뭐로 바뀌었냐면 책임 운영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 모델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1번, 2번, 3번의 내용이 대처에서 추진되었던 그러한 정부 개혁의 모델들이었습니다. 대처가 이제 그만두고 뒤에 메이저 내각이 성립되거든요. 메이저 내각이 성립되면서 시민헌장 제도라는 게 도입되죠. 시민헌장 제도. 여러분들 시민헌장 제도는요.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OX. 시민헌장 제도는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OX. 애매하죠. 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영국의 정부 혁신을 그대로 이제 수용한 것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정부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그 개혁이 나오거든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이 누구였어요? 고어였잖아요. 고어 부통령. 이 사람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잖아. 그 여러분들 그 우측에 박스 바로 위에 보면 고어 보고서 해가지고 NPR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NPR. 자, 아까 FMI는 어디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근데 NPR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개되었던 행정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정성과평가위원회 NPR.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 시간부터 지금 고개 숙이고 잠자고 있어요. 나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 자,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정부에서부터 이제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제 부시 행정부의 행정 개혁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랄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 뒤로 넘어오면 우리나라의 행정 개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행정학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근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 뒤로 넘어와서 4절 보세요. 4절. 4절 951쪽 바로 앞에 950쪽이다. 그 950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밑에 빈칸이 있잖아요. 그걸 좀 이걸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교재에서는 그 정부 3.0에 대해서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신교재 정부 3.0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빈칸에다 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부 1.0, 2.0, 3.0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비교해 두시라는 거죠. 먼저 정부 1.0이라고 한다면 언제부터였냐면 2000년 이후부터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터넷이 이제 어느 정도 보급되고 나서 나타난 것이 정부 1.0. 그다음에 정부 2.0은 2005년 이후. 그다음에 정부 3.0은 2010년 이후. 여기 보세요.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정부 1.0, 2.0, 3.0 이런 모델들이 나오잖아. 물론 거기 보면 5년 간격인데 그만큼 지금 IT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어떤 정부의 방향이라는 것이 불과 5년 간격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빠른 기술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야. 여기 중심은 여기는 정부 중심이에요. 여기는 정부 중심이었어요. 정부 2.0에서는 국민 중심. 그 다음에 정부 3.0 그런 다음에 여기는 국민 개개인의 중심이에요. 국민 개개인의 중심입니다. 정부 3.0에서는. 그 다음에 정부 1.0의 기반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유선 인터넷이에요. 근데 정부 2.0에서는 무선 모바일. 무선 모바일. 그리고 정부 3.0에서는 유무선 통합. 유무선 통합.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일방향의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향의 정보 제공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은 양방향의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정부 3.0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개인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논스톱,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진화 이 내용까지. 자, 이 내용이 정부 1.0, 2.0, 3.0의 차이예요. 자, 확인해 두시고. 자, 거기 정부 3.0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시험 여전히 출제될 겁니다. 정부 3.0의 특징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정리 잘 해 두셔야 돼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정부 3.0의 의미에 보시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게 포인트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여기 의의에 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한다는 거, 거기다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서 소통 협력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 정부 3.0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러한 정부 3.0 추진에 있어 10가지 과제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 나왔던 거죠. 그거와 더불어 두 번째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의 활성화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세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의 활성화죠.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공공 데이터를 민간 부분에 활성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바로 내비예요. 내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GIS 기술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지도 검색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민간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 정보를.
그다음에 민관 협치를 강화한다. 민관 협치 뭐예요? 민간 협치 뭡니까? 거버넌스죠. 거버넌스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 거버넌스를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시민 참여를 보다 더 확대시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거버넌스를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거죠. 정책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정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각 부처 간 그다음에 이렇게 정부 간 칸막이를 해소하면 각 부처 간의 협업,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협업과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그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6번에서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서울시에서 그 심야 버스 노선을 정하거든요. 네. 그게 노선이 4개인가 됐어요. 심야에 이제 버스를 운행하는데 노선을 정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거? 많이 다니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택시 운행 기록이 있죠. 네. 그 심야의 택시 운행 기록을 전부 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1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시 사이에 그 택시가 가장 많이 이제 이동한 곳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노선을 정확히 했죠. 그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 앞에 지나가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술 먹고 늦게 가더라도 밤에 뭐 2시, 3시에 버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다행이야. 그 외에 이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이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 제공 이런 얘기죠. 그 외의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부 3.0의 의미와 10대 과제에 관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계속 출제될 그런 주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개혁의 주요 내용에 보시면 행정 서비스 현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행정 서비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행정 서비스 현장이. 그래서 거기 의회도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의 의무 조항과 일반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를 천명함으로써 제공될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불이행 시에는 일반 국민들이 시장 조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중심의 관리 제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현장의 구성 요소로서 첫 번째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서비스에 있어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기준과 그 다음에 내용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 번째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 서비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확대하겠다, 축소하겠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축소됩니다. 왜? 이 서비스 현장에 규정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공무원의 재량권은 축소돼요. 또는 창의성도 오히려 저해됩니다. 그러겠죠? 자, 이 표현 혼동하면 안 돼요. 공무원의 재량권이랄지 또는 창의성이 저해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현장에 규정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 현장 재정의 7대 원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고객 중심의 원칙이 첫 번째 나와 있고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이에요.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이에요. 최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그러면 틀려요. 최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그러면 틀립니다.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죠. 그 외에 이제 7번에 보면 고객 참여 원칙, 고객 참여 원칙 이런 내용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행정 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 행정 서비스 현장의 장단점에 보시면 단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보세요. 지나치게 서비스 기준을 표준화 구체화시킨 나머지 공무원의 창의성, 행정의 유연성이 저해된다. 오케이? 자, 그 표현.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서 우측에 여러분들 BSC 우리 공부했죠? 일요일날 공부했잖아. 아마 일요일날 여기 나오지 못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그 저기 그 빠진 부분은 동강을 좀 보충해 들으세요. 일요일날 빠진 부분들. 자, BSC 이거 그때 다 설명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지방행정부문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개무량해요? 여기 들어가니까. 지금 앞에까지 공부한 내용은 국가 행정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국가 행정을 중심으로 쭉 설명한 거고, 여기 지방행정 파트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행정, 수원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행정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국가행정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지방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표현할 때 그 첫 번째 부분 뭐가 있냐면 자치행정이 있어요. 지방행정에 자치행정.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위임행정이라고 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위임한 거예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위임하에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위임행정이라고 해서. 세 번째는 관치행정이 있어요. 관치행정은 뭐가 있냐면 지방국세청이 있죠. 대전지방국세청, 수원지방국세청이 있는데 그건 국세청 산하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지만 국세청 산하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국세청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하부기관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정을 관치행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런 행정을. 그러니까 지방행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치행정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치행정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자치행정을 최협의의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최협의. 이것을 그 다음에 자치행정하고 위임행정을 합해서 협의의 지방행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의 정의를 이 협의의 지방행정의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광의의 지방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각각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이다 그러면 자치행정하고 위임행정까지만을 지방행정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 그렇다면 우측에 지방행정의 특징이 거기 나와요. 지방행정은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하는 행정이죠. 그렇잖아요. 네. 자 수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수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수원시라는 영역이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선행정입니다. 가로 열고 대화행정이라고 표현해요.
일선 행정은 대화 행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그래서 이걸 생활 행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생활 행정을 급부 행정이라고. 생활 행정을 급부 행정이라고 표현해요.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면 주택, 상하 수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자치행정이고 종합행정입니다. 국가행정은 종합행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는 거,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거, 교육부가 하는 거,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 다 나눠져 있죠. 근데 수원시가 하는 건 이 지역의 주민 복지에 관한 거, 상하수도 시설, 그다음 도로 유지 관리, 그다음에 또 뭐 주민들의 뭐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 업무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예산 지원은 받지만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만 국가행정은 종합행정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행정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뒤로 넘어가서 거기에 직권하고 분권이 나왔습니다. 중앙 직권하고 지방 분권. 지금도 이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자치단체 간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 정부는 가급적이면 권한을 지방 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권한을 중앙에서 갖고 있기를 원하고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권한들을 좀 넘겨줘라. 또 지방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중앙에 갖고 있지 말고 지방으로 넘겨주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권하고 분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 직권과 분권의 갈등. 첫 번째 이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강력한 중앙 집권이었어요. 이제 절대 군주 체제였으니까 이때는. 이 절대 군주 체제를 배경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예요. 그죠? 그 루이 14세가 표현했던 짐은 곧 국가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그리고 19세기 넘어오면 시민혁명과 더불어서 지방 분권이 전개돼요. 이 시민혁명과 더불어서 지방 분권이. 지방 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방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또 중앙의 간섭을 배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우측이 밑에 보면 직권 분권의 측정 지표라고 나와 있잖아. 그건 챙겨 두셔야 돼요. 직권 분권의 측정 지표. 1번 특별 지방 행정관세의 종류와 수. 아까 지방 국세청 얘기했죠. 이게 특별 지방 행정관세예요. 그게 바로. 그다음에 지방 국토관리청. 지방 국토관리청, 지방에 있는 해운 항만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특별 지방 행정관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권적인 거예요. 왜? 이 특별 지방 행정관서라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방에 설치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많다는 얘기는 중앙 정부 또 중앙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권인 겁니다. 이게 많다면. 그다음에 뭐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보면 고유 사무하고 단체임 사무하고 기관임 사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단체임 사무하고 기관임 사무를 합해서 유임 사무라고 합니다. 유임 사무. 그리고 고유 사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의 사무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고유 사무가 많은가?
위임 사무가 많은가 이거예요. 만약 위임 사무가 많다면 그건 뭐야? 그건 직권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위임하거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이런 식인데 위임 사무가 많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유 사무 영역의 비중이 확대된다 그런다면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이 더 확대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유 사무 비중이 높다 그러면 분권, 위임 사무 비중이 높다 그런다면 직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 시험 문제에 단체임 사무와 기관임 사무의 비율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둘 다 뭐니까? 둘 다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그건 둘 다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의 구성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권과 분권의 차이입니다. 직권, 분권의 차이. 그다음 20세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중앙집권화라고 표현합니다. 신중앙집권화. 이건 뭘 배경으로 하는 거냐면 현대 행정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20세기 현대 행정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중앙집권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 행정국가로 두니까 뭐 행정권이 확대 강화되는 것은 뭐 기본이지만 행정이 전문화되죠. 네. 또 복지국가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복지에 관한 업무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행정이 전문화되고 또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복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에 여건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복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자치단체가 그런 예산이 없단 말이죠. 자치단체가. 또 전문적인 어떤 정책 결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들을 바로 중앙정부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무들을.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을 수행하는 지식, 기술의 측면에서 직권.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식, 기술의 입장에서 볼 때 직권. 그 다음에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적인 측면에서의 분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또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중앙에서 처리하지만 자치단체 자치권은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치단체 자치권은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적인 면에서는 분권이고 지식 기술의 측면에서는 직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능률성, 이것은 민주성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신중앙집권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신중앙집권화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오면 신지방분권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가 되면 신지방분권화. 여기서는 이건 이제 뭘 배경으로 하는 거냐면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또 8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중요한 배경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기억나세요? 참 오래된 얘기죠. 80년대 이후에 이제 행정 환경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이 신지방 분권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지방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신지방 분권화는 그거죠. 이제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중앙 정부가 하라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중앙 정부가 하고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줘라. 왜? 신중앙 집권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것에 따른 폐해가 크더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신지방 분권화로 가자는 거야. 신지방 분권화로. 이런 방향으로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신지방 분권화인데 이건 198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신중앙 집권화에서 그 신중앙 집권의 촉진 요인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신중앙 집권이 촉진되는 요인은 첫 번째 지방 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지방 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왜? 행정국가가 되면서 지방 사무가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지방 정부가 이런 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미흡하잖아. 여건이 부족하고. 그러니 누가 할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가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이에 기인한 행정이 광역화인데 교통통신의 발달은 직권, 분권? 직권이요. 교통통신의 발달은 직권이에요. 교통통신의 발달은 직권입니다. 자,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니까 행정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 광역 행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방정부 중심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중앙정부가 주도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행정의 민주화와 민주성과 능률화의 조화. 그 다음에 또 우측에 보시면 8번에 국민적인 최저 수준의 유지의 필요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내셔널 미니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국민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복지국가 건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셔널 미니멈에 관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그 다음 이건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죠. 내셔널 미니멈이니까. 자, 이러한 요건들이 신중앙 집권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신지방 분권에 의해서 보면 198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화, 신자유주의 영향 아래 새롭게 지방 분권적 경향을 보이는 현상을 신지방 분권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지방 분권의 촉진 요인들도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번씩 보시고. 자, 그래서 그 집권 분권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중앙 집권, 지방 분권, 신중앙 집권, 신지방 분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어 왔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이제 신지방 분권화는 뭐가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냐면 신행정국가. 신행정국가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작고 효율적인 행정. 그래서 중앙에서 수행하던 많은 행정 기능과 역할들을 지방 정부로 넘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신행정 국가와 신지방 분권화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다음에 667쪽에 지방자치 본질과 가치가 나오는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